공권력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 희생을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 뇌물을 가지고 왔다. 뇌물을 나는 안 받기로 한다. 이것도 결단을 해야죠. 자신을 이해한다는 건 자기가 이성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성적 원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 남의 감정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네, 이 굉장히 큰 강당에 수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목에 문명의 전환과 아시아의 미래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을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뭔가 갈 길이 좀 분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요즘 많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일어났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자꾸 신문에 보도되는 사건들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공권력은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 권력의 체제죠. 또 권력의 체제라는 건 반드시 권력 투쟁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권력을 또 잡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할 때 물론 내가 권력을 위해서 투쟁을 했으니까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공권력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을 요즘 와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희생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 뉴질랜드의 총리가 사임한 얘기입니다. 총리가 사임한 이유는 뭐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본인이 얘기한 걸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건 참 우스운 결정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가족이라는 게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과의 삶도 희생해야 되는 게 정치하는 사람, 공권력을 맡는 사람의 지불해야 되는 대가다. 이런 걸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이라는 게 단지 권력을 쥐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엄숙한 또 희생을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 이런 것이 좀 더 분명해져야겠다. 이런 게 우리가 오늘날 가지게 되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 이유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다른 조건들은 물론 많지만은 우리 사회에 분명한 지표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얘기하려는 건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사회에 분명한 지표를 만들고 사회제도를 분명하게 하고 또 물론 사람 사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하는데 핵심이 되는 게 인간 이성의 발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이성의 문제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걸 알고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사람 사는 데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처음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다가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국가 정보를 맡는 기구가 정부에 있죠. 우리 옛날에는 정보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보라는 건 많은 걸 알려고 하는 기구지만은 정보부에서 사용하는 정보란 말의 뜻은 내가 정보를 많이 모아가지고 내 인생을 보다 인간답게 살겠다 이러는 건 아니죠. 정보부라는 데서 정보를 모을 때 정보부장이 좀 보다 나은 인간이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많으면은 결국 자기 자신은 그 중심에 앉아서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데 정보를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얼마 전에 어떤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를 보다 보니까 데이터게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게든이란 말은 세계 종말을 가르치는 아마게든이란 말을 가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는 세계하고 아마게든하고 합쳐서 한 것입니다. 아마게든이라는 건 말세가 온 세상, 혼란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게 아마게든이죠. 그런데 요즘은 데이터게든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정보를 흡수하는 것도 좋지만 정보를 제한하고 내 인생을 사느냐, 이런 게 오늘날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보를 많이 모으는 건 좋지만은 그것은 한쪽에 보관해 둘 것이고, 그걸로써 국가 정책의 중심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성이라는 게 뭔가, 이걸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은 고유한 이성으로서, 방법적 이성으로서 또는 지성의 작용에 의존하면서 보다 넓은 이성과의 관련, 그리고 이성의 보다 넓은 인간적 관련을 의식하여야 합니다. 이게 처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중요하지만은 그 이성을 보다 더 인간적인 관련에다 연결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이성은 무엇보다도 인문과학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요즘 인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나는 인문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인문학을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인문과학이란 말이 더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문과학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지식이나 모으고 있는 지식이나 또 학문은 뭔가, 이것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성적 반성이란 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없이 내가 생각하는 걸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문과학의 핵심에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인문과학은 반성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성은 한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한없이 반성하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반성 끝에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문과학이나 또는 학문 일반에서 중요한 그 이성의 작용에 대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를 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철학자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상아타브 학자 또는 대학의 강의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꼭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대표적인 저서에 이 방법소설을 보면은 자전적인 얘기가 많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가 많고, 이것이 반드시 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자기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현실 삶의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가 한 일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스웨덴에 가서 크리스티나 여왕의 스승이 되었는데, 이것은 크리스티나 여왕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겠는가, 이것을 그 크리스티나 여왕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데카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은 그가 창조한 피조물에 비교할 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군주가 좋은 군주가 되려면
하느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서 실제 통치의 방법들을 얘기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철학자라기보다 융합학문의 학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융합학문에서 핵심적인 것은 진리에 따라서 사는 거, 좋은 그 또 진리에 따라서 좋은 통치자가 되는 거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조선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학에서 수신제가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신, 몸을 닦고 제가 집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 천하를 다 편하게 한다. 이런 것이 대학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양을 한 다음에 임금이 되어야 된다.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유명해져서 거꾸로 돼가지고 천하를 평정하는 얘기, 편하게 하는 또는 다스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수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조선조에 사실 그 유교 학자들이 쓴 글에 보면은 저 시골에 살면서도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러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감이 많은 나라도 없다. 누가 그 얘기해 보면 의뢰껏 그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수신제가 평천하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개는 평천하 제가 수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신하는 공부라는 걸 성학이라고 하고 성학은 역시 철학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나 조선조에서나 이런 것은 서로 통하는 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에게도 이런 수신제가 평천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항목에 대한 연계관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먼저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하고 세상을 알고 이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상이라는 것은 일단 경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경험의 세계는 비판적으로 평가돼야 합니다. 이 경험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 기준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는가, 그 자기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사고의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발견되는 게 결국 이성적 원리죠. 그런데 이성적 원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 할 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결국 영원 불멸, 절대적인 진리, 그 근원에 있는 하느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옳은 생각의 방법은 결국 하늘에서 내리신 거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데카르트가 단지 우리 사고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데카르트의 책에 정념론이라고 해석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불어를 못하지만 불어 제목을 얘기하면 Le Passion de l'âme, 영혼의 정열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남의 감정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남이 가령 거만하게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도 거만한 것도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한 거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념론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성과 다른 감정에 관한 논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 보면 그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많이 모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신중하게 해가지고 다른 걸 존중한다는 얘기죠. 조금 더 이걸 속세적으로 해석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존중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늘 주의를 성실하게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동하려면은 사물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면서 끝에 가서 경물치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건 사물을 끝까지 조사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경물치지란 말은 윤리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물건 자체를 이해하는 거다.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결국 윤리적인 행동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철학적 연구는 물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거, 물질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거지만 그 다음에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건 자기가 이성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은 합리적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경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확실한 지식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라는 건 데카르트의 말로 분명하고 확실한 암, connaissance claire et assurée, 불어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이르고자 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자기가 배워온 거, 학교에서 학습한 거, 책에서 본 거 이런 걸 다 비판적으로 보면서 새로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데카르트는 일생을 통해서 학문의 추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세상에 대한 견식을 넓히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위대한 책, 그랑 리브르 드 몽드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책에서 배워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뭘 하다가 잘못되면은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나 책을 보면서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다가 실수해도 거기에는 별 손해가 없습니다. 별 상처를 입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엄숙한 의미에서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더 배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카르트가 이 방법소설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꿈꾼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철학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 본령을 생각해서 찾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카르트 해설자가 나는 꿈꾸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꿈이라는 건 무언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책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책을 열어보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는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철학적인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게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단지 우리가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깨닫는 게 많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도 꾸고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도 데카르트가 이성을 선택하고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데카르트는 자기가 철학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좀 내 생각을 분명해야 된다 한 다음에 9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헤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먹고 사는 게 물론 있어서 그게 가능했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재산이 좀 있는 반귀족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도 그랬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 9년 동안이나 도시에 가서 혼자 살기도 하고 화란으로 이민해 가지고 살기도 하고 독일에 가서 군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물정들을 보게 되고 결국 나중에 죽을 때는 이제 스웨덴에 가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한 철학적인 사변적인 인간은 아닙니다. 꿈을 꾸고 또 이성을 선택해서 내가 좀 합리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데카르트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 병사 노릇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뭐 징집이 돼서 나간 게 아니라 스스로 병사가 돼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2년 이상 복무를 했어요. 그것은 인생을 좀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길을 경솔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길과 구분하면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이 취하는 길은 자신의 생각을 개선하고 그 생각을 자신만의 기초 위에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이건 데카르트의 글에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으로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뭔가를 깊이 생각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금방진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해서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은 문명인이다. 프랑스인이 독일인이나 중국인 사이에서 살았다면 그 사람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인이나 중국인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서 야만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데 100년 전에 사는 사람 생각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덜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성의 추구를 통해서 보편적인 인간관, 겸손한 인간관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이성을 추구하면서도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철저히 해서 정말 분명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잠정적인 도덕 규범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범이 되는 것은 말보다는 행동이다. 그래서 늘 행동을 잘해야지 말만 잘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거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냥 데카르트는 계속적으로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아주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고 했지만은 또 글을 쓰면서도 내 글은 내가 죽은 다음에 출판해야 된다. 살아서 출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살아서 명성을 얻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글은 쓰지만 이건 내가 죽은 다음에 출판돼야 된다. 근데 글은 왜 쓰느냐?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글을 쓰고 누가 읽을 거라는 것을 마음에 두면은 내 글이 훨씬 더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고, 글로 쓰면 사실 정확히 논리적으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글 쓴다는 것은 내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 내가 글을 쓰고 다른 사람, 사실 또 출판도 했는데, 출판하게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좋은 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배반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출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 쓰는 데 있어서 자기 그 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쓰고 사고를 한다는 건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분명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쓴다. 그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이런 그 사명감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데카르트를 듣고 느끼게 되는 것은 글 쓰고 생각한다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을 일관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해서는 진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은지 그런지 또 그 생각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간단한 일에서도 그렇죠. 1에서부터 10까지 우리가 계산하면 총계가 전부 합산을 해보면 55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실제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내가 해봐야지 다른 사람 말을 듣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확히 생각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이 발견한 거, 발명한 것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도 듣고 해야 된다. 그러나 생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내 사고다, 이렇게 이해하고 내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도 공헌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결국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플라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플라톤에서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데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은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안다,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안다, 이념이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근데 가장 제일 간단히는 우리가 저게 말이지 하고 저기는 참새다 이렇게 할 때는 새라는 개념 또 말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것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뭘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확대해서 플라톤은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에 분명히 있다는 느낌으로 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길게 플라톤의 진리론이라는 글에서, 그건 책으로도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것은 플라톤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데아를 너무 중시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걸 중요하다 보니까 개념을 익히는 것이 마치 철학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뭐 개념을 많이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담는 거, 이것이 이 교육의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교육을 휘라버로 말해서 파이데이아라는 걸 잘못 생각하겠다. 그렇게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은 어떤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직접적인 세계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세계를 눈에 보이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게 아이디어다, 이런 걸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그 플라톤의 생각이 꼭 맞지는 않다. 진리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대사상의 잘못이라는 게 이 개념적으로 삶을 접근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그 플라톤의 진리론이라는 글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책. 이건 정말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한국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글일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것은 자원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이라는 게 무언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무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느낌을 안 가지고 자연을 대하고 이러는 것이 기술 문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문명의 시대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어떤 틀이 있다. 독일어로 그걸 게슈텔이라고 표현했는데, 슈텔이라는 건 장소를 말하죠.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너는 여기 앉아 있어 하는 게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 사회에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전부 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내 명령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대상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인생이나 세계나 존재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물을 보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또 하나만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걸 들겠습니다. 독일에서 중요한 건 라인강인데, 라인강에 이 하이데거가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기술 문명 속에서 중요한 것은 라인강을 수력발전소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걸 보는 거, 그다음 관광 대상으로서 관광 상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은 그 신선한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이데거가 중요한 것은 라인강을 자연의 신성한 표현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건 하이데거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쓴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자연을 자원으로 보니까 인간을 인적 자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는 멘션 마테리아라고 그랬는데, 인적 자원으로 본다는 게 아주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 교육자원부가 2001년에 창립됐죠. 그래서 2008년에 그 이름이 바뀌었지만 인적 자원이란 말이 이 독일에서 이미 사용된 거예요. 19세기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19세기에 산업 문명이 발전되면서 기술 문명이 발전되면서 사람도 자원이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바뀌었고, 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전쟁을 수행하면서 사람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때 그 인적 자원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있었던 기술 문명이 만들어낸 말을 우리가 2001년에 교육 인적 자원부라는 말에다가 수용을 한 거죠. 이것은 수용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을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전부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죠. 공부한다는 것도 그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스펙을 쌓아서 출세하고 이용을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용도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이데거가 얘기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자연물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건 전부 정보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정보의 체제의 세상이 된다. 이런 말들도 우리도 쓰고 있는데, 이것이 하이데거가 1953년에 한 강연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 문명 속에서 모든 게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문명이라는 것은 기술 문명을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로서 모든 걸 다 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벗어져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식으로 하면은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이데아죠.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것은 존재하는 것은 있고 또 힘을 발휘하다가 차차 쇠퇴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머물러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머물러 사는 거주라는 말을 하이데거는 굉장히 중시하는데 독일어에서 모넨이란 말로도 쓰고 아우펜탈트 그래서 멈춰 서 있다는 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멈춰 사는 거 그것이 동네가 그리고 하나의 힘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늘 물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묻는다는 거 이것은 결국 사고의 경건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고를 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건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경건하다는 것은 뭘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쓰임새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하이데거의 생각이죠. 기술 변명이라는 모든 게 쓰임새에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대로 돌아가고 그 본질적인 데서 물음을 물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진리는 자기 모습을 진리가 없다는 건 아니고 있지만은 자기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이데거가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거라는 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대로 돌아가고 자연이라든지 모든 있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플라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신성시하지 않고 무조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 이 얘기도 물어본다는 것을 생각의 경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어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물어볼 만한 걸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양전통에서도 이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게 그거고 경물체지라는 건 따져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 경물체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성악십도, 퇴계 성악십도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주자가 백록동이라는 데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 제자들한테 규범으로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따지면 물으면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 많이 배워야 된다. 신문 따져야 된다. 신사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명변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행 그 다음에 행위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했는데 이 신문이란 말은 지금은 경찰에 대표 들어가서 문초당하는 걸 신문 나간다고 그러죠. 기어이 물고 늘어져서 따지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걸로 옮겨가고 말을 분명히 하고 독실하게 행동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기는 한데 동양하고 서양하고 비교할 때 서양 사상이나 동양 사상이라고 참 이상하게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동시에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상은 끝까지 물어야 된다, 회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데카르트도 표현하고 있고 실제 서양 다른 철학자가 그 말을 표현해서 De omnibus nobitantum est 모든 것은 회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성적 사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이데가도 이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성이란 말이 아주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것은 서양식으로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이게 반성이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걸로 돌아가서 자기 근본이 무언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기 존재의 근본을 물어보는 거. 이게 반성적 사고예요. 그런데 동양에서 반성적 사고는 뭐냐 할 때 그건 논어에 잘 나와 있어요. 논어에서 오일삼성 오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내 몸을 돌보고 물어본다, 반성해본다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논어에 나오는 내가 하루에 3번 반성한다는 데 보면은 뭘 반성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모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충성심을 안 바쳤지 않았나 이걸 물어보는 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친구하고 사귀는데 믿음을 줄 수 없는 행동을 했는가, 불신의 행동을 했는가. 또 하나는 내가 배웠는데 그것을 몸으로 실습하지는 않았는가, 불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반성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 기준에 맞춰서 그 윤리적 기준을 내가 수행했는가 반성하는 거죠. 그러나 서양에서 반성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하는 거, 모든 진리라고 주장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죠. 아주 열려있는 물음입니다. 이건 일장일단이 있어요. 서양에서 이렇게 모든 걸 물어보면은 결국 진리가 뭔가 해서 진리로 돌아간다는 게 하이데거의 생각이기도 하고 데카르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물음에 취하다 보면은 아주 그 냉소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묻는다는 것은 늘 삼강오륜이라든지 이런 윤리적 규범에 맞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테두리는 지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윤리적 테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억압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발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한다는 거, 이런 것을 좀 막는 것도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교해서 얘기한 것은 그 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반성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마지막 결론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음, 휘랍 철학에서의 물음은 언제든지 도덕에 관한 물음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물을 존중해서 과학적 연구를 한다는 건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아주 집중해서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직영을 하는 그 경건심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윤리적인 게 반드시 들어갈 수 있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지성의 세계가 완전히 초이성적인 것으로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신화에서 어둠의 동굴을 벗어난 사람은 밝은 태양의 세계를 봅니다. 그것은 우아이긴 하지만 지적 각성이, 말하자면 종교적 깨어남에 비슷하게 하나의 황홀한 비전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교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계속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그것은 어떤 깨달음의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 깨달음을 갖는 걸 도노라고 그러죠. 갑작스럽게 깨닫는 거. 근데 유교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 이러한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는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과학적인 사고에도 거경, 경건함 속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과학에 들어있는 윤리를 알아야 된다. 또 거꾸로 윤리적인 지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최순실 사건 같은 것이 난 것도 윤리적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윤리적인 기초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물 하나하나에 늘 윤리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큰 공부로서도 그렇지만 작은 행동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데 줄을 쓴다. 앞을 그냥 헤치고 나가서 내가 앞에 타야지. 이것도 결단을 해야죠. 나는 안 그러기로 결단을 해야죠. 뇌물을 가지고 왔다 할 때 뇌물을 나는 안 받기로 한다는 건 그때그때 굉장히 유혹적인 뇌물이 있어도 나는 그걸 물리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윤리적 결단이라는 것은 물건을 대할 때 물건을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대하는 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시시각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하는 거지,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윤리적 결단, 또 중요한 사실적 결단에 이를 수는 없죠. 그 사실에 처해서, 사실의 환경에 처해서 이런 사정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 결단이라는 것은 사실 사실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자기가 마음속에 그걸 생각하고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인문과학도 공부하고, 전통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순간적인 결단도 바른 결단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훈련이라고 하겠는데, 내가 이 다음에 더 연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4.4.3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효도하고 풍유신하고 무유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했는데, 이러한 것이 다 없어진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지침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한쪽으로는 사실을 존중해야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런 고전적인 교육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그것을 더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세계라는 게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념적인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또 그것이 사실 더 개방적으로 많은 현실에 대해서 물음을 바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동양 것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양에서 좋은 걸 발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양에서 무엇이 좋으냐? 이럴 때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길게 복잡하게 헤쳐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어떤 서양 사람이 나에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이거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 있어서 내가 대답하기를, 중국은 원래 전투적인 전쟁을 옹호하는 전통은 별로 없다. 중국에서 정치적 이상이라는 건 여기 평천하에 나오는 것처럼 평화로운 천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옛날부터 임금이라는 것은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북쪽에 앉아서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전형적인 중국의 임금에 대한 이미지였다. 이런 것을로 추측해 봐서 중국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중국은 좀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영웅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혈압 시대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까지 군대를 몰고 와서 많은 것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근데 피터 그린이라는 학자가 한 얘기인데, 알렉산더는 정복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전쟁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재미를 붙였어요. 왜? 전쟁은 자기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가, 얼마나 자기가 우수한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전쟁할 때 음날을 알렉산더는 늘 찾고 있었다.
그것이 알렉산더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서양학자가 쓴 알렉산더 논에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삼국지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통적인 동양 사상은 임금이라는 것은 평화적인 존재다. 말 타고 다니면서 칼부림하고 활 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현대 속에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교양, 교육의 핵심이 되게 하느냐, 어떻게 교육의 중심에 놓게 되느냐 하는 것도 더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서양 것을 공부하면서 동양 것을 재해석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험한 사건이 신문에 나는 걸 신문에서 늘 봤지만은 이것은 참 우습고 창피한 얘기고 우리가 모두 다 분개하는 일이지만은 또 동시에 이걸 계기로 해서 공권력을 가진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중요한 한 단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게 잘 돼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그치겠습니다.